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대우조선해양 파업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깎인 임금을 복구시켜달라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밖에선 민주노총 금속노조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을 결의했고 안에선 반대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속노조 소속 영호남권 조합원 6천여 명이 대우조선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4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할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비슷한 시각 대우조선 사내에서는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원청인 대우조선 노동자 등 3천여 명은 하청 노동자들이 즉각 점거 농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만여 직원들이 고통을 다 지금 받고 있고 우리 협력업체, 사회 납품업체 수십만의 우리 가족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측은 집회 후 행진을 벌이다 대우조선 서문 근처에서 한때 20m 가까이 접근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원청과 하청으로 이원화된 인력 구조에 따른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대우조선의 사무직 직원 한 명이 하청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원효 운반선 바로 옆 선박 25m 선반에 올라가 돌발적인 1인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다른 대우조선 직원이 금속노조 현수막 17개를 찢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내일과 모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탈퇴를 놓고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에는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한 생산직 노동자 4,700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협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청업체 노사 양측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급하게 다시 대우조선을 찾아갔습니다. 막판 중재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경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곳에 도착해 노사 양측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자간담회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막판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주무장관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거제에 내려오면서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조선에서는 하청업체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잠시 중단했다 조금 전인 7시 30분부터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 양측의 교섭 타결과 관련해 당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이 언제까지 거제에 머물지 등 앞으로의 일정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협상 내용에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임금 30%가 감소했다면서 이를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서 이번에 5% 인상하고 내년부터 10%를 인상해 줄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4.5%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입장 차이가 0.5%포인트밖에 나지 않아서 올해 인상안에 대해서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인정과 폐업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명절 상여금 지급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청 노조 측은 또 점거 농성으로 인한 수천억 원대의 조업 손실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사측이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가로 1m, 세로 1m의 철제 감옥. 하청업체 용접공 유채한 씨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이곳에 스스로 갇힌 지 한 달째입니다. 그는
임금 30% 인상을 요구합니다. 말이 인상이지 30% 인상하면 8년 전인 2014년에 받았던 임금과 비슷합니다. 10년간 줄곧 깎여왔던 임금을 이제 복구해 달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인력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100개가 넘고 하청 노동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원청업체 대우조선 직원의 평균 연봉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대기업이 직접 고용을 피하고 값싸게 노동력을 쓰는 사내 하청 구조가 이번 파업의 저변에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는 100개가 넘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성금이라는 이름의 돈을 받습니다. 기성금, 이미 지출한 원자재값 같은 돈을 하청업체에 준다는 뜻이지만 기성금의 9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사업장, 필요한 장비, 원자재는 어차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다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청업체일 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 잘해봐야 인력 송출 회사라는 뜻입니다. 인력 회사죠. 10,000명이 넘는 하청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뿐이에요. 기성금은 제대로 올려줬을까?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올려준 인상률은 3.2%. 최저임금은 물론 물가 상승률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에서 최저시급으로 간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한 달 월급 곱하기 12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3,000 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이런 기형적 구조를 사내 하청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감을 통째로 떼어주는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편하게 쓰는 편법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시 원청업체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원청업체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법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고질적 관행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도 10년째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엄중하게 감독해라. 이 권고가 이미 2008년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한국조선업에서 하청 노동자는 53,000명으로 원청 노동자 47,000명보다 더 많습니다. 2014년 13만 명에 달했던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를 지나면서 60%가 실직하거나 떠났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첫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사적 채용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고 주장했고 이런 권력의 사유와는 대가를 치를 거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꺼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 대표의 연설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날을 세웠습니다. 30%대 지지율은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며 그 원인으로 4명이 낙마한 참사 수준의 내각 인사와 사적 채용을 꼽았습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고 있다며 검찰 편중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민간인을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 비선 보좌 논란이 벌어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이 권력 실세란 말이 나와서 되겠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꺼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쟁점화하는 건 구시대적 종북몰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온통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뿐입니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평등법을 이번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박 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출범 2달 된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거 추억에 빠져 입만 열면 탄핵을 전가보도로 쓰는 민주당.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국회 원구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먼저 민생 법안을 다룰 민생경제 특위 구성만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여권 전체가 연이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정상적인 추천을 거친 정당한 채용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험도 불분명한 인사들이 지인 찬스로 채용된 게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오늘은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후보가 지인 추천 아니면 어디서 사람을 구했겠냐. 이들이 선거 기간 내내 고생해 채용한 건데 이걸 사적 채용이라고 문제 삼는 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실도 다 검증을 거친 비공개 공적 채용인데 측근들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모으는 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등이 공적 채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선거 캠프에 헌신한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대로 절차를 거쳐 별정직에 임용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추천한 대통령실 직원 우 씨와 관련해 9급 가지고 뭘 그러냐, 7급 아니라 미안했다고 표현한 건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고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억지 궤변으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지인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력이나 경력이 불분명한데 믿을 만한 지인이라는 이유로 특혜 채용된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특혜 채용 정실 인사입니다. 정실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도 추천 인사들이 채용됐지만 국회나 당에서 일한 경력자들이었고 고액 후원자의 자식이 임용됐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 감정상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들을 취업시키는 취업회장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여권은 더 이상 논란 확산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방어에 나섰지만 야권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스타 장관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책 홍보도 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건데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홍보의 부족에서 찾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질문은 3개만 받았는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같은 민감한 주제에는 말을 아낀 반면 장관이 스타가 돼야 한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들 잘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스타 장관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장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현장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중엔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강제북송 논란에는 홍보수석이, 사적 채용 논란에는 대변인이 각각 카메라 앞에 서서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약식 회견을 줄이고 장관이나 참모들을 방송과 신문에 내세우겠다는 건데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일종의 자구책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김건희 여사도 공식 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차례의 김건희 여사의 대외 일정이 예고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를 두고 근본적인 국정 쇄신보다 홍보 강화 같은
부수적인 대책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지적을 수용해 2달여간의 국정기조를 재점검하는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3년) 전 북송된 탈북어민들은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북송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야당은 이성을 갖고 이야기하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북송된 어민 2명이 선원 16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한 분내 증언을 그저께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북한이 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며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5가구 주민 16명이 보위부에 체포되자 배에 남아있던 브로커 2명만 서둘러 남아있다는 주장으로 애당초 오징어잡이 배에는 19명이 아닌 2명만 탑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무고한 북한어민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북송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신뢰할 만한 탈북민의 증언이 근거라면서도 신원 보호를 이유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북송한다는 풍문이 전 북한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하니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합이 성공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어이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북송어민 2명을 분리신문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살인을 자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개그맨들이 한 말로 대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를 찾아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 번복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서 진행이 됐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을 했다. 사진 공개부터 북송이 적절했는지까지 3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건 권영세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통일부 노조도 오늘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유행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나올 때를 대비하겠다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재유행 대응 대책의 목표는 일선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역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위중증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인 임시 선별 검사소를 70개 더 설치하기로 했고요. PCR 검사를 하는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운영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진료 기관은 10,000개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전국의 모든 약국과 편의점에서 진단 키트를 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병상도 4,000개 더 확보하기로 했고요. 확진자는 물론이고 비확진 응급 환자 모두 24시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과학 방역을 한다더니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이준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방역 대책이 다시 나온 건 유행 전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9월 말 확진자가 18만 명가량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지난주 예측했지만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앞당겨졌고 규모는 28만 명으로 커졌습니다. 20만 명에 맞춰 짰던 대책을 3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하도록 조정한 겁니다.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수가 매우 빠릅니다. 또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7월 말 주간 평균 확진자가 9천 명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주 이미 예측치의 3배가 넘는 3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8월 중 1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새 전망치를 내놨는데 벌써 3주째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달 안에 1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예측보다도 유행 규모가 더 빨리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자발적인 거리두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식을 아예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행의 조절이 정말 어려워지는 시기, 중환자 발생의 한계가 있게 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정했다가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겠다. 가이드를 정부가 제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지원책은 축소하면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겠다며 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리 시작된 지금 이를 당장 복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유행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전북 전주에서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과 교사 150여 명이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세종시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한 초등학생이 확진이 된 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열과 경련 증세를 보여 이튿날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몸 상태는 계속 악화돼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부모가 학생이 열이 나서 약 먹고 있다고 집에 쉬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상황이죠. 숨진 학생은 특별한 기저 질환은 없었고 백신은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다시 10살 미만 어린이가 숨진 데 이어 집단 감염도 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일주일 새 1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학생과 교직원 470여 명이 제주도로 3박 4일간 수학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확진자 13명이 발생해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이 끝난 뒤 확진자가 급증했고 학생 144명과 교사 15명 등 15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여행 중에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며 숨은 감염자가 있었거나 현지에서 감염원과의 접촉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결정해서 이번 달에 진행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미 학년 초부터 여기 통해서 컨설팅 받고 다 학부모 동의 다 받고 지금 하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은 예정된 현장 학습을 취소할 상황은 아니라며 확산세에 맞춰 학교별 방역 지침을 세분화해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 변이에 대한 검사와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BA.2.7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확진자가 나온 지 9일이 지나도록 추가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사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줄을 선 사람들 중 절반이 고령층입니다. 65세 이상이라 보건소 와서 무료로 검사 받기 때문에 여기 방문한 것이고 가족들은 병원에서 검사 받고. 청장년층은 대부분 여권이나 여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 해외 갔다 왔는데 그 PCR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왔어요. 방역당국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나온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한 3월부터
PCR 검사는 만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해외 입국자와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의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BA.5 같은 변이는 PCR 검사로만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검체 중 2.2%를 무작위로 추출해 변이 분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60세 미만 확진자는 10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10대에서 30대의 검체는 변이 분석 대상에서 대거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BA 2.75가 퍼지고 있어도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집단 자체가 지금 틀어져 버려 있는 거죠. 60세 이상만 주로 PCR을 하고 60세 미만은 신속 항원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지요. BA 2.75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지 9일이 지나도록 추가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일부 병의원을 코로나19 변이 표본 감시기관으로 지정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잠행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조용히 규합하고 있는 건데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을 견제하는 여당 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에 이어 강원 춘천을 찾은 이준석 대표. 닭갈비 식당에서 지지층을 만난 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자리를 옮겨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만 당 윤리위가 취업 청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자신보다 낮은 당원권 3개월 정지를 의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길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잠행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최근 여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자 자신을 살려둬야 젊은 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신호를 여권 지도부에 보내는 거라는 관측입니다. 또 세규합을 통해 차기 당권 경쟁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토론회를 열며 세를 과시했는데 두 사람 모두 권성동 직무대행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정 동력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뭔가 우리가 달라지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지 않아도 당내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제 입장을 밝힐까 합니다.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뚜렷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사적 채용 관련 실언 논란에 휩싸인 권 대행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여기에 본인들은 부인하고는 있지만 원저 윤핵관 권성동 대행과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굳건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조선일보가 신문 판매 부수를 부풀려서 정부의 보조금 등을 더 많이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실제 유료 독자 수 규모와 발행 부수를 집계하는 ABC협회 측이 밝힌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조선일보 본사.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선일보의 광고 판매와 신문 판촉을 담당하는 자회사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조선일보의 발행 부수 또 유료 판매 부수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선일보 지국 6곳 등을 압수수색한 지 8달 만에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벌인 겁니다.
수사의 발단은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촬영된 영상. 펼쳐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꽃과 채소, 길거리 음식은 물론 가구 포장에까지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발행부수를 집계하는 ABC 협회와 주요 신문들이 그만큼 유료 독자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장이 직접 한 저한테는 신문이라고 부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일본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지난해 3월 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이 조선일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전체 발행 부수인 121만 부의 96%가 유료 판매 부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검사 결과 비율이 67%로 떨어졌습니다. 96%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신문은 그 지국에서는 막 부수가 모자라 죽겠어요라고 신문사 본사에다 막 난리치거든요. 부수 더 찍으라고. 유료 판매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ABC 협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사용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내가 요즘 관심 가진 것들에 대한 광고가 내 스마트폰에 딱 뜹니다. 개개인의 활동이 다 수집되고 있다는 건데 최근 이 두 서비스의 운영사인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동의해줘도 되는 걸까요? 먼저 배주환 기자 보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천만 명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앱에서 검색 한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맞춤형 광고가 정확히 뜹니다. 그럴 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옷 브랜드를 검색을 하면 다른 기사 볼 때 그 관련 브랜드 팝업 광고가 뜨고 그러더라고요. 검색만 했는데 다른 곳에서까지 보이니까 좀 소름 돋고. 인스타그램이 지난달부터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공지를 띄웠습니다. 첫째, 맞춤형 광고 표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라. 둘째,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수사기관, 분쟁해결기관에도 제공하겠다. 셋째, 다른 나라 지사나 데이터 센터에도 보내겠다. 넷째, 위치 정보도 수집하겠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회사인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똑같은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모두 필수 항목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정이 막힙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속 이게 팝업이 돼가지고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하고 넘겼어요. 왜 굳이 동의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계속 안 하고. 근데 결국에 26일이 되면? 네, 그때 되면 아마 하지 않을까. 혹시 법 위반은 아닐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 위반 소지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째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정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글로벌 IT 기업의 입맛대로 마구 남용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메타는 나중에라도 동의하면 원래 계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 검색한 단어, 호텔이나 식당 예약, 달력 앱에 기록한 개인 일정까지 모조리 순식간에 쓸어 담아갑니다. 클릭 한 번으로 팔려나가는 나의 정보들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임경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수많은 앱들에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행동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경매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고양이 사료를 클릭한 사람의 행동 데이터는 이 사람이 웹에 접속할 때 곧바로 광고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제 고양이 밥그릇을 파는 회사가 나에게 광고를 띄워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0.1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실시간 경매로 팔려나가는 한 개인의 활동 정보가 하루에 987건이나 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때 기분 좀 어떠세요? 나쁘죠. 한편으로는 무섭고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닐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는 수익의 98%를 이런 광고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작년부터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앱이 이용자 정보를 추적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자 메타의 주가는 26%나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의 11%만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메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또 받고 있는 건 이런 위험을 피해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아주 내밀한 그 내역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알리고 필수 동의를 안 누르면 너는 서비스 못 쓴다. 이건 협박이죠. 유럽연합은 지난 4월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통위가 준비하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시립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리 책임을 맡은 시설관리공단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 2명이 있었다며 책임을 피해갔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지난 2019년 11월 간질장애 3급인 39살 강모 씨가 이곳에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물속에서 5분 있었는지 10분 있었는지. 하지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 2명이 있었고 응급조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장려비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는 얘기 하길래. 공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고 처벌도 배상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공단 측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물속에 있었다던 안전요원의 정체. 수사 결과 안전요원으로 고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직 수영 강사였고 사고 당시엔 아예 수영장을 벗어난 상태였던 겁니다.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건 소식을 들어서 입사를 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못 봤죠. 사고 당시 감시탑에 있었다던 또 다른 안전요원도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수영장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당일 한 명뿐인 안전요원이 결근해 대신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수영장 관리 같은 거, 우리 강사들 관리 같은 거 그런 거죠. 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긴 하지만 여러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사고 당시엔 물을 등진 채 안내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규정대로라면 수영장 운영 시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안전 업무에만 전념케 해야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설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지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경찰은 당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특히 사고 당시 근무했던 수영 강사와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고 당일 근무했던 계약직 수영 강사 이모 씨는 다음 날 출근하자 공단 측 관리자로부터 거짓말을 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2명 정도 있어야 돼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가지고 저를 회사에서 안전요원으로 하라고. 이 씨가 망설이자 더 노골적인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공단에서 벌금도 내주고 수영장 직원으로도 채용해줄 수 있다며 정직원 채용과 정규 근무를 제한했던 겁니다. 계약직인 이 씨로선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또 안 해주면 또 너한테 또 불이익이 또 있을까 봐. 사고 당시 대체 안전요원으로 투입됐던 직원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수영 강사 이 씨를 확실하게 안전요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조를 종용하고 문제가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이렇게 압박한 관리자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팀장부터 이사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단 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박과 회유가 성공하자 공단 측의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었습니다. 강사 시간표에서 수영 강사라고 돼 있는 부분을 안전요원으로 고쳤고 안전요원으로 일한 것처럼 용역 계약서까지 쓰도록 위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이 씨 등은 거짓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되게 얘기했었으면 이런 얘기도 없었을 텐데 유족 부모님들도 죄송하고 3년 가까이 지나서야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있고 심폐소생술하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취재팀과 만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신은 일선에서 그런 회유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박과 회유란 것으로 지목된 공단 관리자도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적이 없고 벌금 대납을 언급한 건 위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줄어서 종이 상자도 비닐 쓰레기도 덜 나온다. 얼핏 들으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유를 알고 나면 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폭등한 물가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쓰레기도 줄었다는 겁니다. 재활용품 수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생계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물가의 충격은 저소득층을 먼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은 마대자루에 담긴 비닐을 색깔별로 분류합니다. 비닐은 완전히 녹여서 다시 활용하는데 요즘은 비닐이나 종이 같은 재활용품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Dos veces al día cartón, a la mañana y a la tarde, que es el recorrido que hacen nuestros compañeros, sacan una sola vez al día. Eso influye mucho en el cartonero que va a la mañana y el cartonero que va a la tarde. 박스 상자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돈을 버는 건 여기 사람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됐고 배출 쓰레기도 따라 감소하면서 재활용품 수거 직원들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Por el tema de que trabajamos menos y bueno, cada vez juntamos menos y la gente capaz que hace menos compras y todo eso y 아르헨티나의 최근 물가 상승률은 60%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노점상, 손님 발길이 끊겼습니다.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거의 80%로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Çünkü yakıttan dolayı mutlaka şu an bir en basit masraf arttı. Eskisi gibi öyle yüklü bir şey alamıyorlar. Ondan dolayı yapacak bir şey yok.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 소비가 줄면서 당장 노점상 자신의 생계가 힘들어졌습니다. 튀르키예 국민 70%는 고기와 과일은 이제 사치품으로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캔자스시티 전당포 창고, 게임기, 자전거, 전동 공구 같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부쩍 오른 임대료와 휘발유 값에 집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장 움직일 자동차 기름값이 없어서 현금이 절박한 사람들이 맡긴 것들입니다. Anything they've got, and it's sad to tell them that you can't do it. It breaks your heart. 물가 상승에 바로 타격을 받는 건 저소득층입니다. 적은 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는 식료품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Somos muchos en la familia y realmente el sueldo ya no nos alcanza. The working poor, the people who live on fixed income, the people who are really pensioners, whose income are not likely to be adjusted for inflation, these are the people who would bear the brunt of the inflation.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빈곤층이 지난 석 달간 7천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런던 40.2도, 파리 40.1도. 유럽을 불태우고 있는 역대급 폭염이 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미국도 더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40도가 넘는 이상 고온 현상에 20여 개 주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동북부의 보스턴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최고 기온이 43도까지 치솟은 애리조나주의 한 마을. 택배기사가 현관에 들어서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겨우 일어섰지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With this heat, they don't have AC in those trucks. 미국 중남부 지역이 40도가 넘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최고 기온이 42도가 넘었고 오클라호마는 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20여 개 주에 걸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고 미국인들 1억 명이 폭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무더위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하룻밤 사이 4,000에이커가 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동북부 보스턴은 폭염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 등 대도시에는 도심 곳곳에 무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쿨링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If I get too hot, sometimes I pass out.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 전문가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It's already hotter than it's ever been in the entir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e planet's going to continue to heat up. We need to be cutting our emissions pretty quickly. 백악관은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행동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I would not plan a announcement this week on national climate emergency. Again, everything is on the table.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찾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인데 낙태에 대한 대응에서 그랬듯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제주의 한 해안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5명까지 탈 수 있는 승용차에 7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브레이크 등이 켜진 흰색 승용차 주위에 젊은 남성과 여성들로 보이는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던 이들은 차량 한 대에 차례로 탑승하더니 이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다른 CCTV에 이 승용차가 찍힌 지 2분 뒤인 새벽 3시 38분쯤 렌터카가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고 뒤집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직진하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고 뒤집히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데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4명 중 2명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워낙 커브길이다 보니까 가끔 사고는 나요. 특히 이제 저녁 때 차가 좀 없는 시간에는 이 차 소리가 밟고 그냥 우렁하게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여행객 6명과 게스트하우스 직원이었습니다. 남자 3분은 술 마셨고 그리고 2차로 간 데가 애월리에 이제까지 한 술집인데 그때 한 12시 반경에 글로 넘어가서 하지만 누가 렌터카를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과속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동장치 등의 이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248건으로 5명이 숨지고 464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대부분 10대였는데 2시간 가까이 골프채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뒤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무리 중에 한 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 앞, 승용차에서 내린 3명이 골프채를 꺼내 들고 오피스텔 건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쓰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뒤 119 구급차와 들것을 챙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인 지인이 화장실에서 씻다가 넘어져서 의식불명이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인가 바로 왔을 거예요. 와서 CCTV 보고 CCTV 2번 보고 그 후에 와서 경고에 갔어요. 10대 청소년을 마구 때린 건 20대 1명과 10대 남녀 5명이었습니다. 가해자 1명과 이성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들의 아지트인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때린 겁니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집단 구타를 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했고 사건 열흘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입을 맞춰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그 피의자 일행들을 참고인으로 수사했을 때는 서로 상반된 진술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CCTV 전날에 그 누가 투숙을 했고 같이 움직인 동행한 사람들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성범죄 전과자의 도주 사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흰색 차량. 여러 사람이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 연행됩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주한 50대 현모 씨입니다.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지하철역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습니다. 법무부 신속대응팀 140여 명과 경찰이 함께 투입돼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현 씨는 이미 4년 전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까지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성범죄 전과자는 한 해 10명에서 20명 정도 발생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잘 끊어지지 않도록 6번이나 제지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했던 강윤성은 철물점에서 산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법무부가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발찌 훼손에 24시간 대응하는 신속 수사팀을 신설했는데 이 때문에 평소 감독 인력이 더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전에도 한 명당 평균 1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력이 재조정되면서 실제로 업무에 과중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뒤 다시 붙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자발찌를 끊을 생각을 하기 어렵도록 평소 감독하는 전자감독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동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하는 법이죠. 도입이 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피해를 당한 직원을 부당하게 발령낸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 한 상사가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걷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이 적은 근무 시간대에 배치했습니다. 한 60대 여성 직원이 이걸 사장에게 알렸더니 사장은 오히려 가해자인 상사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상사는 신고자에게 벼락 맞아라, 차에 갈려 박살나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재차 신고했지만 사장은 이번에는 신고자를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 식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사장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바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이 사장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를 발령냈던 겁니다. 심지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신고자를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에 발령내고도 근무가 편한 곳에 보낸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더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에서도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장에게 노동의 의미를 깨우치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용자의 낮은 인식이 피해자에게는 괴롭힘이 더 가중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하게.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피해자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중의 하나인 창경궁과 왕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 종묘를 잇는 공간이 복원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로가 깔리면서 끊어진 두 공간이 무려 90년 만에 연결이 되는 건데요. 내일 개방 행사를 시작으로 모레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짙게 우거진 도심 속 광활한 숲. 이 숲을 가로지른 오솔길 왼편이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창경궁, 오른편이 역대 조선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창경궁과 종묘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32년 일제가 창경궁과 종묘 사이에 종묘 관통도로, 지금의 율곡로를 내면서 둘 사이가 끊겼습니다. 현재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게 90년이 지난 뒤에야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사업 착수 11년 만에 창경궁 종묘 연결 역사 복원 사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한북 정맥을 연결하는 그 지맥이 연결된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그런 계속 80년대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로 8,000제곱미터가량 수풀을 덮어 끊어졌던 녹지축을 이었습니다. 새로 조성한 녹지 공간엔 참나무와 소나무, 국수나무 등 우리 고유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임금이 종묘를 찾을 때 드나들었던 북신문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500m 길이 옛 궁궐 담장길도 되살렸는데 공사 중 발굴된 기초석과 석재를 30% 이상 재사용했습니다. 옛날 돌들, 담장 비단석이라든지 사구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돌들을 충분히 있는 대로 다 이용을 해서 다 담장을 쌌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개방 행사를 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검찰이 오늘 저녁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해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국내 토종 코인인 루나테라가 대폭락한 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건데요. 앞서 루나테라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대표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육상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우상혁 선수가 오늘 공식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어제 경기 장면. 2m 35를 뛰어넘으며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는 순간이었죠. 오늘 공식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상대에서도 여전히 흥이 넘치죠. 반짝반짝 빛나는 은메달이 정말 멋지네요. 시상대 단골 포즈도 빼놓을 수 없겠죠. 팬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났거든요. 저를 보고 더 힘내시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것도 있었다는군요. 이번에 또 바르심을 보면서 조금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파리올림픽을 겨냥해 특별관리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혁뿐 아니라 수영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로 급성장한 황선우까지 두 선수에게 특별 훈련비를 지급하는 한편 훈련 극대화를 위해 일종의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고교 특급 투수들이 오늘 총출동했습니다. 우한 강속구 투수 심준석과 김서연, 좌완 기교파 투수 윤영철,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빅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심준석.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보는 앞에서 시속 150km대 강속구를 꽂아 넣었지만 배구력 난조로 안타와 사사구를 3개씩 허용하며 3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끈 건 충암고 좌완 윤영철이었습니다. 189cm의 키에 칼날 같은 제구력. 고교 좌완 1순위로 꼽히는 윤영철은 1대0으로 뒤진 2회 구원 투수로 등판해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구속은 140km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맘먹은 곳에 정확히 공을 뿌렸습니다. 4이닝을 탈삼진 7개를 곁들이며 무실점 피칭을 기록하더니 잠시 좌익수로 이동했다가 팀이 8회 노아웃 1, 2루 위기에 몰리자 다시 마운드에 올라 8, 9회를 퍼펙트로 막아내는 역투를 펼쳤습니다. 혼자서 6이닝 무실점에 탈삼진 10개, 충암고도 서울고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피드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변화구랑 이런 거 컨트롤만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포함 올해 12경기에서 무려 11승, 50이닝이 넘는 투구에도 평균 자책점은 1.0에 불과합니다. 류현진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구력이 좋고 변화구도 잘 던져서 메이저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2달 뒤 열린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한화, 기아, 롯데 등 상위 순위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더 잘해서 좋은 성적 내겠으니까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왕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영철과 맞대결을 펼친 또 한 명의 유망주 서울구 김서현은 6회 원아웃까지 150km대 광속구를 뿌렸지만 석점을 내주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진출 대신 KBO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단 크게 성공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PBA 챔피언십에서 이상대 선수가 뱅크샷 11개를 몰아치며 생애 첫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맛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다가와 수도권 곳곳에는 빗방울이, 전남 서해안 등지에는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점차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리는 양은 5mm 안팎으로 적은 반면 남해안 지방은 비가 세게 올 텐데요. 특히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최고 80mm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도와 남부 내륙, 충청 남부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활동하는 낮 시간대에는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후텁지근해집니다. 또 퇴근길 무렵에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종일 흐리겠고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와 호남 해안, 경남 남해안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8도, 광주 24도, 서울 23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잠시 낮아져서 대구는 29도가 되겠고 서울은 31도까지 오릅니다. 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불러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 우리나라로 확장하지 못해 이번 주말에도 또 한 번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